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7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자산 부채의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임차보증금 비유동자산 맞고 사채 비유동 부채죠. 그렇죠? 네, 2번이 정답. 그런데 뭐 1번 문제 너무 쉬운 거라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세 가지는 비유동 부채 세 가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2번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에 정답이 항상 무형자산은 나오면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 일단 우리가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고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는 이 무형자산을 유상 취득하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우리 회사는 이 무형자산을 가지고 거래라는 걸 할 수 있다. 장부에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다라는 얘기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돈을 벌을 것이 명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형자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건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그러면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만약에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우리 무조건 정액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니까 취득원가는 유상 취득분이 취득원가가 되겠고 그럼 내용연수는 우리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더라. 그래서 원칙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법령으로 정해지면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잔존가치는 빵원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빵원이 뭐다? 원칙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무형자산도 우리 중요한 거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손상차손,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이런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은 요만큼만 암기하고 계시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 정리 다시. 우리가 연구 단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개발 단계다라는 얘기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개발 단계가 돼야지만 우리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연구 단계에서는 그냥 우리는 연구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 중 구분이 불가능하면 무조건 우리는 연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기 2번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한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창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것만 무형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보기 3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연구 단계에선 연구비.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초과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채무증권으로만 분류되는 유가증권은 그랬는데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는 국채, 공채, 사채를 우리가 채무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도 주식을 포함을 하게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주식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채무증권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네, 맞고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요. 중단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중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방법 중 연수학회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 4번에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우리 감가상각은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도 둘이 동일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일정 금액으로 감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정액법만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은 이렇게 체감형이에요. 점점점 상각액이 줄어들어간다.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고 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는 우리가 정률법과 이중체감법 그리고 연수학계법 세 가지는 체감형이다. 처음엔 많이 나중엔 점점 작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5번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전 재무제표에 잘못된 거, 전기 이전에 우리 전기부터 그 이전에 발생한 오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 중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2번 보기에서 자 우리 문제 5번은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같이 부르는 얘기고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시면 300번대와 900번대 두 가지로 처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300번대는 중대한 오류, 300번대는 중대한 오류, 그리고 900번대 영업외 손익이에요. 900번대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발견 당시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재작성한다. 발견 당시가 아니라 우리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발생 당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하는 그래서 발견했을 당시를 발견 당시라는 표현이 단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기를 얘기하니까 단기가 아니라 오류의 영향을 받은 회계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년도 거다. 그럼 전년도의 장부를 재작성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제조용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행태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암기할 때는 문제 6번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그리고 우리는 준고정비, 그리고 준변동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고정비와 준고정비를 같은 개념으로 놓고 고정비의 형태로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는 준변동비와 같은 형태로 그냥 변동비의 항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준변동비에 해당하는 전력비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준변동비다라고 하는데 이 둘을 그냥 우리는 변동원가 이렇게 해서 고정원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눌 건데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가공원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상에서 보기에서 표현된 기초원가라는 표현. 기초원가라는 표현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기본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직접원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는 직접비는 직접원가에 해당하는 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제조간접비, 가공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은 준변동비, 그래서 변동원가에 해당하고 그리고 가공비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문제 7번은 제가 제조원가 명세서 누구랑 똑같다고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럼 그냥 정답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는 세 가지.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것 세 가지. 그래서 기초 제품, 그리고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원가. 이 세 가지는 제공품이 다 끝난 이후에 제품 계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짜 1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성품 환산량이란 일정 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 데 투입하였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을 의미한다. 네.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연속 생산의 공정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고요. 정유업, 화학공업, 시멘트공업에 적합하다. 네,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원가의 정확성이 높으며 작업 원가표를 주로 원가 자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문제 8번에서는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눠 줄 수 있는데 그냥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정확도 훨씬 더 높아요.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 부등호의 방향을 그냥 이쪽으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정확성이 높다. 정확성이 높은 건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표는 작업 원가표를 작성을 해서 한 땀 한 땀 작성을 해야지 되는 거고 종합 원가 계산표에서는 우리가 원가 계산을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 원가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9번을 풀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정 소비액이다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정 소비액은 우리가 어떻게 실제 배부의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예정 소비액이다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예정 총 원가는 500만 원입니다. 예정 총 원가는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누기, 그 다음에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은 5,000시간입니다. 5,000시간. 그럼 예정 배부율은 1,0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4,000시간. 4,000시간. 그러면 우리 제조간접비 예정 소비액은 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나와 있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얼마예요? 직접 재료비는 200. 그리고 직접 노무비는 40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총 제조 원가는 일단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400만 원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조 원가는 이렇게 셋을 더해야 하니까 셋을 더해서 1,000만 원이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조간접비의 예정 소비액을 계산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문제 9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배분법에 따라 보조부문의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다면 제조부문 B에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다 라고 그랬고요. 제가 문제 푸는 순서를 항상 저는 앞에 제조부문을 조금 먼저 넣으니까 A랑 B, A, B 그리고 X, Y.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X부문, 자기부문 발생에 10만 원을 직접 배분법이니까 누구한테만? A와 B에다가만 배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Y부문의 발생에 보조부문을 또 A와 B에다가만 배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X부문은 10만 원이 나와 있고 자기부문 발생액 10만 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는 자기부문 발생액이 3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배부 기준을 봤더니 X는 Y한테 100을 줄 건데 Y는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400대 600. 그러면 10만 원을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4만 원과 6만 원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쵸? X의 배부. 그 다음에 Y는 30만 원인데 30만 원을 X에다가 400을 주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300회, 300회니까 똑같이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누구 거에? B에 되는 보조부문비는 물어봤으니까 B는 얼마예요? 21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X가 Y한테 안 주는 거고 Y도 X한테 안 준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래서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을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납세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납세가 매출세액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는 무조건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무조건 뭐가 있더라?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를 하게 된다. 면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 납부 의무가 없고 면세 사업자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네, 내국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죠.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은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하는 경우, 이거 외우셔야지 돼요. 얘는 보기 4개를 다 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저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 1. 그 다음에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무인 판매기, 자판기 얘기하는 거고요. 자판기는 거기서 현금을 꺼낼 때, 현금을 인취할 때 우리가 매출, 공급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암기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주된 사업장, 부수 사업장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는 각각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2개의 사업장이 있어도 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를 모두 다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1번 법인의 경우 총괄 납부 제도의 주사업장은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네, 뭐 주된 거 부된 거 상관없이 어느 쪽으로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더라. 총괄 납부의 신청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신청. 아니요. 개시일 20일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과세기간서부터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과세기간 시작하기 2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료일이 아니라 개시 20일 이전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여된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자체가 하나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경우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 의제에서 배제된다.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여기도 내 사업장이고 내 사업장이니까 물품을 공급을 하더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소득만 있으면 교육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공제를 받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데 근로소득과 같이 있으면 근로소득 범위 안에서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부금은 그 금액을 초과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는 소득 산출 세액보다 더 초과해서 발생을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 기부금은 2월에서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각각의 소득을 연말정산한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아니요. 2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하면 과세 의무가 끝나요. 그렇게 되고 사업소득 중에서도 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들이신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2가지 소득이 공적연금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더라. 이렇게 2가지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자가 이를 합산하여 한 곳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네,
2번이 정답. 왜냐하면 두 곳 이상이라 그래도 앞에도 근로소득이고 뒤에도 근로소득인데 이 근로소득을 합산을 해서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한 걸로 과세 의무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이상 소득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확정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금융소득만 3천만 원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우리가 요즘에 점점 이론 문제가 조금씩 난해해져 가고 있어요. 조금씩 어려워져 가고 있고 이번 회차는 제가 볼 때는 글씨를 조금 잘 읽으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법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읽으면서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시험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문제를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풀자. 그래서 지문이 짧은 거, 단순 계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정확하게 조금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